나 그냥 참은 거 아니야. 증거 모으고 있었어. 2년 동안. 생일날 문 앞에서 들린 비명소리 하나가 오빠 셋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26개월 동안 혼자 버텨온 여동생의 몸에는 아무도 몰랐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 형사 전문 변호사, 대학병원 의사,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연밤에서 학대를 견디며 혼자 증거를 모아온 며느리와 그 여동생을 위해 새 오빠가 펼친 삼중 복수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케이크도 꽃도 생일 카드 한 장도. 침실 문은 잠겨 있었고 서윤아는 혼자 싱크대 앞에 서서 냉수 한 잔을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2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오빠 새색에서 아침 일찍 생일 축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민준 오빠는 오늘 저녁에 얼굴 보자고 했고 민혁 오빠는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막내 민재 오빠는 꽃다발 이모티콘을 잔뜩 보내왔습니다. 유나는 그 메시지들을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손가락 끝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괜찮다고 쓰면 거짓말이고 안 괜찮다고 쓰면 걱정을 끼치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유나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고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그게 오전 8시였어요. 정오가 넘도록 오빠들에게서 추가 연락은 없었습니다. 민준 오빠 쪽으로는 발신음이 2번 울리다 끊겼고 민혁 오빠 번호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이상하게 여겼겠지만 유나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생일인데 우는 여자, 그것도 32살에. 그 생각을 하자 스스로가 더 초라해졌어요. 오후 2시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차도영이 목욕 가운 차림으로 나왔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잠을 더 자서 개운해진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뭔가를 오래 참다가 막 포기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죠. 유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식탁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시선을 바닥으로 향했어요. 그게 지난 26개월 동안 체득한 방어 자세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유나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어제 내가 보낸 카톡 왜 씹었어?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화가 풀린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 유나는 그 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폭풍 전에 정적이라는 게 있다면 꼭 저런 소리였습니다. 유나는 어제 남편의 카톡을 분명히 확인했었어요. 지방 출장 중에 보낸 짧은 메시지, 저녁 뭐 해놨냐는 한 줄. 그 한 줄에 유나는 즉시 답했습니다. 찌개를 해놓겠다고, 몇 시에 오냐고. 그런데 남편은 답이 없었고 결국 유나 혼자 밥을 먹고 상을 치웠죠.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부를 뿐이었어요. 미안해. 폰을 못 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떨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고 무릎 위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게 신호였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눈썹이 올라가면 다음은 목소리가 커지고 그 다음은 손이 움직이는 것이 26개월의 패턴이었으니까요. 못 봤다고. 종일 집에만 있는 게 뭘 그렇게 바빠서 폰을 못 봐.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침묵도 때로는 불씨가 됐습니다. 남편은 냉장고 손잡이를 잡아당겼다가 세게 닫았어요. 쾅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유나의 어깨가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유나도 동시에 굳었습니다. 오후 2시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배달도 아니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2번 연속으로 울렸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나가 일어서려 했지만 남편이 먼저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도어뷰를 들여다본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왔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야, 오빠야, 문 열어봐. 민준 오빠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유나는 그 평온함 속에 무언가 단단하게 눌러진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손잡이 위에 얹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돌아서서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냉랭함과는 다른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나가 있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남편은 다시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을 들이쉬는 게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민준 오빠만이 아니었습니다. 민혁 오빠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그리고 민재 오빠의 유나 있는 거 맞지? 하는 목소리까지. 3명이 동시에 와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의 등이 뻣뻣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복도에는 정장을 갖춰 입은 3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서민준, 서민혁, 서민재. 유나의 오빠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마주친 건 민준 오빠였어요. 민준 오빠는 남편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나 쪽을 찾았어요. 거실 안쪽에서 식탁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는 여동생을 발견한 순간 민준 오빠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 오빠는 거실 안으로 들어서며 아무도 소파에 앉지 않았어요. 민재 오빠가 유나 쪽으로 먼저 걸어갔고 유나의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훑쳤습니다. 의사의 눈이었어요. 진단하는 눈. 그 순간 유나는 왼쪽 뺨 아래의 멍이 생각났습니다. 이틀 전 생긴 것이었어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지만 조명 아래에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재 오빠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어요. 유나야. 조용하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유나는 그 이름 2글자를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때 끼어들었어요. 어색한 웃음을 유지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을 꺼냈지만 민준 오빠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준 오빠의 시선이 남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무서운 것,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이미 모든 것을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 민준 오빠가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들었습니다. 전에도 오빠가 낌새를 채고 연락해온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유나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오빠는 그때마다 물러섰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형님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는데 민혁 오빠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변호사의 눈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사람의 눈. 매제 얼굴에 저게 뭐야? 민혁 오빠가 유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 오빠가 조용히 유나 곁으로 다가앉았어요. 손목을 살며시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피부 위에 남은 흔적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목 안쪽, 팔뚝 바깥쪽, 그리고 목 아래. 민재 오빠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유나는 몸이 굳어버린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두렵기도 했습니다. 오빠들이 오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 남편이 나중에 혼자 더 심하게 할 것 같다는 두려움. 26개월 동안 그 두려움이 유나를 붙들어 왔었어요. 하지만 민준 오빠의 손이 유나의 어깨 위에 얹혔을 때 유나는 그 손의 무게가 얼마나 오랜만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붙잡아주는 손, 위협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얹힌 손,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보며 재빠르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유나가 요즘 예민하다느니 자기도 조심한다느니 하는 말들을 빠르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영업직답게 능숙한 화술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민준 오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민준 오빠는 남편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유나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오빠 왔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위로도 약속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다는 것. 이제 여기 있다는 것. 그 말이 26개월의 침묵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유나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민재 오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119 부를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민혁 오빠가 그보다 먼저 남편 쪽으로 반걸음을 더 내디뎠어요. 움직이지 마. 그 짧은 한마디에 남편은 굳어버렸습니다. 민혁 오빠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어요. 26개월 동안 그 집안에 있던 무게 중심이 그 한 문장으로 완전히 이동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4월의 햇살이 흘러들고 있었어요. 아까와 똑같은 빛이었지만 거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쩌면 처음으로 무언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오빠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는 유나의 눈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와 죄책감과 그리고 오랜 시간 꾹꾹 눌러두었던 어떤 감정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 남자가 그저 걱정스러운 형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의 방문이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준 오빠의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켜진 휴대폰 화면을 그는 보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시작. 하늘중앙병원 응급실은 늦은 오후에도 분주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유나를 받아든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민재 오빠가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당직 간호사가 알아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병원에 나타난 응급의학과 과장, 그것도 들것 옆을 붙잡고 들어오는 모습이라니. 민재 오빠는 간호사의 시선을 의식할 겨를이 없었어요.
유나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맥을 짚으면서 동시에 의료진에게 처치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 오빠와 민혁 오빠는 응급실 처치실 앞 복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민준 오빠는 넥타이를 풀고 벽에 등을 기댔고 민혁 오빠는 팔짱을 낀 채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말없이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건 오래전 부모님 장례식 이후 처음인 것 같았어요. 민준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됐을 것 같아? 민혁 오빠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어요. 뭐라고 단정 짓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짐작하고 있는 숫자를 입 밖에 내기가 싫다는 뜻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처치실 안에서는 민재 오빠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엑스레이 지시, 혈액 검사, 추가 처치 요청. 그 목소리가 한번 뚝 끊기는 순간이 있었어요.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민준 오빠와 민혁 오빠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곧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 오빠가 나왔어요. 흰 가운을 걸치고 엑스레이 필름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지우려 애쓰는 얼굴이었어요. 의사가 가족 앞에서 의사의 얼굴을 유지하려 할 때 짓는 그 힘겨운 표정. 형? 민재 오빠가 민준 오빠를 불렀어요. 그 한 글자 안에 이미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찍었어. 갈비뼈 2곳, 팔뚝 1곳, 손목. 전부 오래된 거야. 최소 16개월은 됐어. 민준 오빠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민혁 오빠는 팔짱을 더 깊이 끌어안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의료 장비가 짧게 울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민재 오빠가 계속했습니다. 골절 흔적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목 아래 손자국, 팔뚝 안쪽에 오래된 멍 흔적, 그리고 몸무게. 처음 병원 기록에 남은 몸무게보다 8kg이 빠져 있었습니다. 26개월 사이에. 민재 오빠는 그 말을 할 때 잠깐 멈췄어요. 의사로서 설명하는 목소리와 남동생으로서 무너지는 감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식 감정서는 외상외과 김 과장한테 의뢰할 거야. 법정에서 쓸 수 있으려면 내가 직접 쓰면 안 돼. 민혁 오빠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나도 직접 못해. 재호한테 연락했어. 재호는 민혁 오빠가 검사로 일할 때 함께한 후배였어요.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있었습니다. 민혁 오빠는 이미 오늘 오후에 연락을 취해둔 상태였어요. 사건 번호도 소환장도 아직 없었지만 준비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엑스레이 필름을 받아들었어요.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하얀 뼈 위에 선명하게 남은 골절 흔적이 보였어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을 만큼 뚜렷했습니다. 민준 오빠의 눈이 그 자리에서 오래 멈춰 있었어요. 한성그룹의 회장으로 15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협상과 결단의 순간들을 겪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손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민재 오빠가 잠깐 처치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원무과의 요청에서 받아온 최근 2년치 타 병원 진료 기록 조회 결과였어요. 건강보험 연계 기록이었습니다. 민재 오빠가 그것을 민혁 오빠에게 건넸어요. 민혁 오빠가 받아서 훑었습니다. 19번. 매번 다른 병원이었어요. 민혁 오빠가 고개를 들어 민준 오빠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재 오빠가 서류를 건네고 나서 세 형제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혁 오빠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기 시작했어요.
민재 오빠가 기억하는 골절 시기, 간호사가 말한 지난달 병원 방문, 그리고 온 일. 그런데 수첩을 채워가던 민혁 오빠가 잠깐 멈췄습니다. 매번 다른 병원이라는 것, 그리고 혼자 왔다는 것. 그 패턴이 말해주는 게 있었어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누군가 동행했다면 그 사람이 상황을 설명했을 것이고 의사는 다르게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나는 매번 혼자였어요. 혼자 가서 혼자 거짓말을 하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동행을 막았을 거라는 것을 민혁 오빠는 직감했어요. 아니, 어쩌면 동행을 막은 게 아니라 직접 데려가서 넘어졌다고 말하게 시켰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혁 오빠는 그 생각을 수첩 한켠에 작게 적었어요. 나중에 확인해야 할 목록이었습니다. 수첩 위에 숫자들이 줄을 맞춰 내려갔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숫자들이었어요. 변호사의 손이었습니다. 병실로 유나가 옮겨진 건 2시간쯤 지나서였어요. 새 오빠가 차례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유나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양쪽 팔뚝에는 검붉은 멍자국이 군데군데 보였어요. 민재 오빠가 정확히 세었습니다. 7개. 크기와 색이 제각각이었어요. 시간차를 두고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나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어요. 어디를 잡아야 덜 아플지 몰라서였습니다. 결국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어요.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를 봤어요. 오빠,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 입술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낮고 갈라졌습니다. 26개월 동안 혼자 삼켜온 말들이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나의 손등 위에 얹은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재 오빠가 차트를 확인하다가 조용히 민혁 오빠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어요. 두 사람이 짧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정식 진단은 협진이 필요했지만 민재 오빠의 눈에는 이미 확실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다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유나는 오빠들이 곁에 있는 동안 처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어깨에서 무언가가 조금 내려간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새 오빠는 병실 밖 복도로 나왔어요. 민준 오빠가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어요. 태양건설 수주 현황 전체 파악, 한성그룹 연계 금융사 담당자 내일 아침 소집.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걷어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결이었습니다. 민혁 오빠가 수첩을 접으며 물었어요. 매제 지금 어디 있어? 민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을 거야. 움직일 배짱은 없는 놈이야. 민재 오빠가 두 형 사이에서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유나경과 봐야 해서 나는 여기 있을게. 형들이 움직여.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길고 복잡한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유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민재 오빠가 처치실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누운 여동생의 얼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민재 오빠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온함은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견뎌온 몸이 그냥 꺼져버린 것이라는 것을. 민재 오빠는 병실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섰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외상회가 김도윤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시간에 감정 의뢰를 하겠다고 사안이 중하니 꼼꼼하게 봐달라고. 그리고 잠깐 휴대폰을 내리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의사로 10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외상 환자를 봐왔지만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유나가 결혼한 날 민재 오빠는 식장 한쪽에서 매제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었습니다. 내 여동생 잘 부탁한다고. 그때 매제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걱정 마시라고,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민재 오빠의 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이 엑스레이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민재 오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는 나중에 해도 됐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어요. 매제는 아직 자신에게 어떤 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15층에서 형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내일 아침이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 터였어요. 병실에 아침이 왔습니다. 간밤에 수액을 맞은 유나의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눈 아래 그림자는 여전했습니다. 잠을 잔 건지 그냥 눈을 감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민재 오빠가 이른 아침부터 병실을 들여다봤을 때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었어요.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민준 오빠와 민혁 오빠가 병실로 들어온 건 아침 9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민준 오빠는 정장 차림이었고 민혁 오빠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밤새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았어요. 눈 아래가 퀭했고 면도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새 오빠가 나란히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들의 얼굴을 차례로 봤어요. 그리고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하는 얼굴이었어요. 나 할 말 있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떨리지는 않았어요. 어젯밤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밤새 혼자 무언가를 다잡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새 오빠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준 오빠는 침대 옆 의자에, 민혁 오빠는 창가 쪽 보조 의자에, 민재 오빠는 침대 발치 끝에 걸터 앉았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새 오빠가 각자 알아서 하는 방식이었어요. 유나가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결혼 5개월 차였어요. 남편이 지방 출장에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저녁이 늦었다는 이유였어요. 찌개가 식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날 남편의 무언가가 폭발했고 유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끝났어요. 다음번에는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손이 나왔어요. 유나는 그 과정을 담담하게 서술했습니다. 날짜도 장소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거실 소파 옆, 어느 날 새벽 침실 문 앞, 어느 날 오후 주방 바닥.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잊으려 했지만 잊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기억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처음 손을 댄 다음 날 유나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거기까지만 말했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내가 잘 맞춰줘야 한다고, 그리고 이런 일은 밖에 말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 유나의 입을 막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팔뚝이 부러진 날 시어머니가 직접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접수 창구에서 의사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원래 좀 덜렁대는 애라고. 유나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 눈빛이 유나를 향해 있었으니까요. 부인하면 안 된다는 뜻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2번 병원 동행을 해서 사고로 둔갑시켰어요. 그 이후로 유나는 혼자 다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면 더 꼼꼼하게 감춰졌으니까요. 민준 오빠의 턱이 조여들었습니다. 주먹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그 여자도 같이 엮이는 거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민혁 오빠가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유나는 오빠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남편의 협박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처음 오빠들에게 연락하려 했던 건 2년 전이었습니다. 민혁 오빠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남편에게 들켰어요. 그날 밤 남편이 한 말은 뚜렷했습니다. 형님들한테 말하면 민준 형님 회사 흔들 수 있다고, 자기 아버지 인맥이 어딘지 아냐고.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준 오빠가 20년 동안 쌓아온 것이었으니까요. 민준 오빠가 조용히 유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나야.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20년 동안 그거 쌓은 게 뭘 위해서라고 생각해.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유나의 눈을 붉게 만들었어요. 민재 오빠가 그때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다 말해. 우리 다 들을게. 유나가 숨을 한번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나 그냥 참은 거 아니야.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새 오빠가 동시에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가 베개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어요. 오빠들이 알고 있던 유나의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더 작고 오래된 기종이었어요. 이거 2년 됐어. 남편 몰래 장만한 2번째 휴대폰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이는 폰 따로, 이걸로 따로. 유나는 남편이 출장을 간 날마다 이 폰을 꺼냈어요. 폭언이 있던 날에는 몰래 녹음기를 켰습니다. 손자국이 남으면 직접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와 상황을 메모 앱에 기록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2년 동안 내가 먼저 나가버리면 증거가 없어져. 그래서 버텼어. 민혁 오빠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펜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빠의 눈이었습니다. 민재 오빠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무언가가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민준 오빠만 유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한마디 했어요. 오빠들한테 왜 직접 안 알렸어?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형님들 회사 걱정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내가 직접 끝내고 싶었어. 얻어맞고 도망간 것처럼 되기 싫었어. 그 말에 민준 오빠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민혁 오빠가 다시 수첩을 들었어요. 그 폰 나한테 줄 수 있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연한테도 파일 일부 맡겨놨어. 혹시 모르니까. 민혁 오빠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감탄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유나 혼자 다 준비했네. 유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불 끝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 버텨낸 것뿐이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요.
민재 오빠가 다시 윤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어요. 김 과장한테 오늘 오후에 감정 들어가. 그동안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밥 먹고 자면 돼. 그리고 상담 선생님도 연결해 줄게. 싫으면 안 해도 돼. 할게.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스스로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새오빠가 병실을 나서려 할 때 윤아가 불렀어요. 오빠들. 셋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고마워. 짧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새오빠 중 누구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잘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작게 웃었어요. 복도에 나온 새 오빠는 잠깐 멈췄습니다. 민혁 오빠가 손에 쥔 윤아의 두 번째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2년치 기록이 담긴 폰. 그것을 조용히 서류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재호한테 오늘 넘길게. 민준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양건설 쪽은 내가 오늘 오전에 처리한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재 오빠는 처치실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헤어지기 전에 민준 오빠가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재 오빠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 모든 게 있었어요. 병실 안에서 윤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하늘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뿌옇던 빛이 조금 거쳤습니다. 윤아는 베개 밑이 비어 있는 것을 손으로 확인했어요. 2년 동안 그 폰을 품고 있던 자리. 이제 그 폰은 오빠 손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지고 있던 것을 이제 같이 들어줄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윤아는 그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아파트 15층에서는 매제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부재중 표시만 화면에 남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표 번호였어요. 한성그룹 본사 32층 회장실은 이른 아침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책상 앞에 앉은 건 오전 7시였어요. 정장 상의는 걸어두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새벽에 준비해둔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태양건설 수주 현황, 한성그룹 계열사별 거래 내역, 그리고 차도영 개인 신상 파일. 민준 오빠는 그것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어요. 읽고 있는 건지 그냥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비서실장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태양건설의 한성그룹 의존도가 전체 매출의 60%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신규 발주를 차단하면 태양건설은 즉각적인 자금 압박에 들어가게 되고 올해 말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대출 400억은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했어요. 강태호는 그 말을 하면서 잠깐 민준 오빠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준 오빠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기존 계약은 건드리지 마. 앞으로 태양건설 이름은 발주 리스트에서 지워. 강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저 톤일 때는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상태라는 걸 12년 함께 일하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성파이낸셜 쪽에 연락해. 태양건설 신용 재검토 요청해. 오늘 안으로. 강태호가 메모를 하며 나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 민준 오빠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책상 너머 유리창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이 되지 않아 도로가 한산했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 아파트 15층에 매제가 있을 거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민준 오빠와는 상관없었어요. 바퀴는 이미 굴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민혁 오빠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정재호 검사였어요. 민혁 오빠가 검사로 일할 때 가장 믿었던 후배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있었어요. 민혁 오빠는 간밤에 이미 상황을 요약해서 보냈고 정재호는 그것을 밤새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녹취 파일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상해죄의 협박 혐의까지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골절 감정서가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민혁 오빠는 들으면서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들어갈게. 직접 수사는 내가 해. 재호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알겠다고 했어요. 형, 피해자 상태는 어때요? 민혁 오빠가 잠깐 대답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단단해. 전화를 끊고 민혁 오빠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유나에게 받은 두 번째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이 길게 펼쳐졌어요. 날짜 순으로 정렬된 파일들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2년 전이었어요. 가장 최근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민혁 오빠는 파일 하나를 눌렀어요. 매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평소 처남들 앞에서 듣던 그 공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민혁 오빠는 30초를 듣다가 파일을 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틀어야 할 것들이었어요. 고소장 초안을 완성하면서 항목 하나하나를 채울 때마다 유나가 담담하게 말했던 날짜들이 떠올랐어요. 그 날짜들이 이제 법정 문서 위에 활자로 박혔습니다. 민혁 오빠는 마지막 항목까지 채우고 나서 잠깐 멈췄어요. 그러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리 없이 단호하게 정재호에게 파일을 전송하면서 짧은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녹취 파일과 의료 기록은 내일 오전에 추가로 넘기겠다고, 감정서는 이틀 안에 나올 거라고. 재호의 답장은 빨랐어요. 소환 일정 잡겠다고. 민혁 오빠는 그 답장을 읽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늘중앙병원에서는 민재 오빠가 오전 회진을 마치고 외상외과 김도윤 과장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도윤 과장은 민재 오빠보다 4살 위였어요. 같은 병원에서 8년을 함께 일한 사이였습니다. 민재 오빠가 감정 의뢰서를 건네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가족관계라 본인이 직접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갈게. 꼼꼼하게 볼게. 민재 오빠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김도윤 과장이 말을 이었어요. 골절 패턴이 전형적인 반복 외상이에요. 방어하다가 생기는 위치야. 법정에서 쓸 수 있도록 정확하게 쓸게. 민재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목이 잠겼어요. 그냥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재 오빠는 잠깐 멈췄어요. 민준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과장 오늘 오후 감정 들어간다고. 답장이 금방 왔어요.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태양건설 오전 처리 완료. 민재 오빠는 그 메시지를 보고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 형제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누가 조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중요한 순간에는 말이 없어도 각자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매제는 회사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전에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찍혀 있었습니다. 다시 걸었더니 서울중앙지검이었어요. 소환 일정을 협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제는 그것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형님들이 충동적으로 신고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조금 지나면 유나가 수습할 거라고, 유나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후 3시가 지나자 태양건설 영업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성그룹 계열사들에서 이번 분기 신규 발주가 전면 보류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내부 방침이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매제의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아직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감정이 시작됐고 2년치 녹취 파일이 검사 손에 넘어갔고 한성파이낸셜에서는 태양건설 신용 재검토 절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매제는 그중 어느 것도 알지 못한 채 영업팀 전화를 받으며 알아보겠다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는 저녁 무렵 다시 병원으로 혼자 향했어요. 병실 문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자고 있었어요. 수액줄이 팔에 연결된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민준 오빠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만 잠깐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으로 살아온 세월이 15년이었어요. 그 15년 동안 수많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합병, 매각, 구조조정. 어떤 결단도 지금처럼 손이 떨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 손이 안 떨렸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직전 민준 오빠는 민재 오빠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나 잘 자고 있더라고. 답장이 왔어요. 오늘 처음으로 밥도 다 먹었다고. 민준 오빠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시어머니 박순례의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태양건설 쪽에서 온 전화였어요. 시아버지 차병수였습니다. 한성그룹 발주가 전부 막혔다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으면서 거실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두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 차도영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세 번째에야 연결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습니다. 형님들이 신고를 했다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냐고, 유나를 잘 달래지 않았냐고 다그쳤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생각하다가 민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길게 울렸어요. 그러다 연결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민준 씨 하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최대한 낮고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어요. 집안일이라 그러니 한 번만 봐달라고. 도영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말을 이어가는데 수화기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민준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유나 팔뚝 골절됐을 때 병원에서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입이 굳었습니다. 그것도 다 확인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서늘하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15층 거실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제에게 주어진 마지막으로 평온한 오후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양건설 본사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인 건 오전 9시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회의였어요. 자료를 펼치고 커피를 놓고 각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된 지 5분도 되지 않아 영업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들어와 있었어요. 한성그룹 계열사 일성전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어요. 발주 보류 통보. 영업팀장이 옆 사람에게 조용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이 또 옆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회의실 안에서 작은 소음이 번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한성 디스플레이에서도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왔다고 했어요. 곧이어 한성 반도체에서도.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차병수 대표가 상석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이메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했어요. 내부 방침에 따라 이번 분기 신규 발주를 전면 보류한다는 것.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차병수 대표는 이메일을 덮고 임원들을 둘러봤어요. 한성그룹에 아는 사람 없어? 직접 확인해봐. 영업팀장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됐어요. 담당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상부 지시라 자신도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당분간 신규 건은 어렵겠다고. 영업팀장이 전화를 끊고 차병수 대표를 바라봤어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문서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성파이낸셜에서 공문이 왔다고 했어요. 태양건설 신용 재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채권 은행인 대한산업은행 측에도 관련 내용이 통보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차병수 대표가 그 공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올해 말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 400억이었습니다. 신용 재검토가 들어오면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였어요. 누가 우리 건드렸어? 차병수 대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동시에 시선을 내렸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성그룹입니다. 차병수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비서에게 아들을 즉시 대표실로 올려보내라고 했어요. 대표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은 건 오전 10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차도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전날 오후부터 이미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전방위로 터질 줄은 몰랐던 거였습니다. 차병수 대표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차도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한테 손댔다는 게 사실이야? 차도영이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병수 대표가 의자를 뒤로 밀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참 동안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연매출 2천억까지 키운 회사였습니다. 그걸 아들이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있었어요. 차도영이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 형님들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차병수 대표가 아들을 돌아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접 민준 오빠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께서 통화가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2번, 3번. 매번 같은 대답이었어요. 차병수 대표는 네 번째로 걸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대한산업은행에서 태양건설로 공문이 왔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불가 통보였어요. 사유는 주거래처 신용도 변화에 따른 리스크 재평가였습니다. 400억을 올해 안에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재무팀장이 공문을 들고 대표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차병수 대표가 읽는 동안 재무팀장은 서 있었어요. 현금 유동성이 얼마나 돼? 재무팀장이 대답했어요. 현재 유동 자산으로는 50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00억과는 너무 먼 숫자였어요. 차병수 대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박술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멍하니 있었어요. 화면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제 민준 오빠와 나눈 전화가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셨죠. 그것도 다 확인됩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지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집안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며느리가 버텨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유나가 병원에서 얼마나 아팠을지 시어머니는 아직 그것을 정면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기가 두려웠어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태양건설 주요 거래처 이탈로 경영난 우려, 한성그룹 발주 전면 중단 배경에 관심 집중. 댓글에는 금세 사람들이 몰렸어요. 태양건설 주가가 장 마감 직전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차도영은 그 뉴스를 사무실에서 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차가운 물을 틀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유나는 항상 참았으니까요. 항상 덮었으니까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편 병원 병실에서 유나는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다 비웠어요. 민재 오빠가 저녁 회진을 돌다가 들여다봤을 때 빈 그릇이 식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 오빠가 아무 말 없이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식사량 양호. 그 짧은 메모 위에 볼펜이 잠깐 멈췄다가 내려갔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오빠들이 각자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26개월 동안 혼자였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현이었어요. 뉴스 봤냐고, 태양건설이 이상하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유나는 짧게 답했어요. 알고 있다고. 지연이 잠깐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응, 나 이제 괜찮아.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많이 아팠고 아직 많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는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컸어요. 전화를 끊고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무섭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정재호 검사의 책상 위에서는 차도영을 향한 소환장이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소환장이 차도영의 손에 들어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직접 받은 게 아니었어요. 회사 수의실에 도착한 것을 비서가 가져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차도영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열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회의에 들어갔고 점심을 먹었고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하지만 저녁에 퇴근하면서 서랍을 열었을 때 봉투를 꺼내지 못하고 다시 닫았다는 것이 그 하루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말해줬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건 그날 밤이었어요. 선임한 변호사는 혐의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대응하겠다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차도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합의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유나가 합의를 받아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차도영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소환 일정은 그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그 열흘 동안 태양건설은 빠르게 무너졌어요. 협력업체 5곳이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하청업체들도 대금 지급이 불투명해졌다며 하나씩 빠져나갔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돌았습니다. 차병수 대표는 매일 아침 출근했지만 대표실 문을 닫고 아무도 들이지 않는 날이 늘어났어요. 한 번은 비서가 차를 가져가다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차병수 대표가 창밖을 보며 그냥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소환 당일 아침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카메라가 몇 대 나와 있었습니다. 경제지 기자들이었어요. 차도영이 검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셔터 소리가 터졌습니다. 차도영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막아섰지만 카메라는 이미 충분히 담았습니다. 그 사진이 오후에 온라인에 올라왔어요. 태양건설 영업이사, 배우자, 폭행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실은 좁고 차가웠어요. 정재호 검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30 중반의 야윈 얼굴이었어요. 서류를 펼치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인적사항 확인이 먼저였어요.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차도영이 대답하는 동안 정재호 검사는 서류에 체크를 해나갔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인적사항이 끝나자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날짜 순으로 정리된 서류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차도영은 그것을 보는 순간 배속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2022년 11월 피해자 서윤아 씨 갈비뼈 골절.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2023년 2월 피해자 손목 골절.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2023년 9월 피해자 목 부위 압박 흔적. 인정하십니까? 차도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인정합니다. 정재호 검사가 파일을 한 장 더 넘겼어요. 이번엔 재생장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도영이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이 멈췄어요.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녹취 파일입니다. 틀겠습니다. 버튼이 눌렸어요. 조사실 안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도영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2년치였어요. 차도영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녹취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본인 맞습니까? 변호사가 잠깐 무언가를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차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조사는 5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차도영은 그동안 인정합니다. 라는 말을 23번 했어요. 변호사가 답변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옆에서 2번 보냈지만 차도영은 그때마다 스스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촘촘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정재호 검사가 동료와 짧게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도영의 발이 잠깐 멈췄어요. 변호사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판사가 짧게 말했어요. 피해 기간과 피해 정도 그리고 증거의 양을 고려했을 때 구속이 상당하다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호송차가 지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도영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카메라가 터졌습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지금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민혁 오빠는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민준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됐어. 민준 오빠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민재 오빠에게도 같은 메시지가 갔어요. 민재 오빠는 병실에서 유나 저녁 상태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받고 잠깐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쉬게 하고 싶었어요. 민준 오빠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유리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2년 전 유나 결혼식 날이 생각났습니다. 피로연에서 매제가 유나 허리에 손을 올리고 하객들에게 인사하던 장면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부부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손이 어떤 손이었는지 알 것 같아서 가슴이 쓸렸어요.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을 떴어요. 자책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유나에게 가야 했어요. 오빠 셋이 함께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민준 오빠는 유리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챙기면서 창밖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차도영은 구치소 차가운 방 안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민준 오빠는 회장실 불을 껐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뉴스를 보다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도영이 구속됐어. 짧은 문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읽고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 어딘가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덮으려 했던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나가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 그것이 이제야 서서히 실감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각 이수진은 차도영의 구속 기사를 읽다가 조용히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미련도 죄책감도 아닌 얼굴이었어요. 그냥 끝난 일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쓸쓸했어요. 태양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건 차도영이 구속된 지 열흘 후였습니다.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던 날 태양건설 본사 로비에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서로 눈치를 봤어요. 구조조정이 시작될 거라는 말, 건물도 경매에 넘어갈 거라는 말이 복도를 돌았습니다. 40년 된 회사였어요. 직원 중에는 20년 넘게 다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비 바닥을 내려다보는 얼굴이 오래 남는 장면이었어요. 신문 경제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태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사실상 파산 수순. 기사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대표 차병수 씨 자택 포함 부동산 경매 절차 개시. 시어머니는 그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도 넘어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지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5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어요. 소파, 커튼, 현관 앞 신발장.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인사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유나가 현관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던 모습. 그때 시어머니는 잘 왔다고 예쁘다고 했었어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목에 걸렸습니다. 차병수 대표가 민준 오빠 회사 로비에 나타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경비 직원에게
한성그룹 민준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차병수 대표라고 했어요.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오늘 면담이 어렵습니다. 차병수 대표가 다시 말했어요. 기다리겠다고. 2시간이었습니다. 차병수 대표는 2시간 동안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구두 끝이 달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며칠 사이에 더 새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오가는 직원들이 힐끗 바라봤습니다. 차병수 대표는 그 시선들을 받으면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결국 민준 오빠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어요. 오늘은 어렵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병수 대표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로비를 나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중앙병원 병실 앞 복도에 박순례가 나타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더니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렸습니다. 그 망설임을 복도 끝에서 민재 오빠가 보고 있었어요. 민재 오빠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민재 씨,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한테 잠깐만 볼 수 있겠냐고 했어요. 민재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어요. 안 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흔들렸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어미로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민재 오빠가 말을 끊었어요. 2년 동안 유나가 참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처음에 덮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 넘어졌다고 직접 말씀하셨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어요. 부인하려다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민재 오빠가 계속했어요. 지금 유나는 치료 중입니다. 면회는 안 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복도에 울음소리가 조금 새어나왔습니다. 민재 오빠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나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민재 오빠가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유나가 듣고 싶을 때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 전할 말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다시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민재 오빠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 오빠가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유나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 오빠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누가 왔었어? 민재 오빠가 잠깐 생각했어요. 아무도 아니야. 유나가 민재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재 오빠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 오빠, 응, 고마워. 여기 있어줘서. 민재 오빠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팔을 뻗어 유나의 머리를 잠깐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때 자주 하던 것처럼요. 유나가 눈을 감았어요. 그날 저녁 민준 오빠와 민혁 오빠가 병실로 왔습니다. 셋이서 유나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혁 오빠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협의 이혼 확인서였어요. 민혁 오빠가 변호사로서 법원과 구치소 절차를 직접 조율해 마무리한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한 줄씩 읽어 내려갔어요.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유나가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울음과 웃음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나는 거야? 민혁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나가. 유나가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오빠들을 차례로 봤어요. 오빠들이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민준 오빠가 대답했어요. 없었으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 유나가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웃음이었어요. 오빠들이 돌아간 뒤 유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협의 이혼 확인서를 다시 손에 들었어요. 법원 도장이 찍힌 그 종이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6개월 전에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이혼 서류를 읽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그 두께를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접어 베개 밑에 넣었어요. 그리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26개월 동안 아파트 15층 침실 천장을 얼마나 많이 바라봤는지 몰랐습니다. 그 천장과 이 천장은 달랐어요. 여기서 바라보는 천장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면 꽃을 다시 만지고 싶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차도영은 구치소에서 민준 오빠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몇 번을 고쳐 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붙여지지 않았어요. 쓰다가 결국 구겨서 버렸습니다. 민준 오빠에게 닿을 말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차도영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실 밖 복도에는 봄밤 바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 끝을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26개월 동안 무겁기만 했던 공기가 오늘 밤만큼은 조금 가볍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봄의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퇴원 날은 4월 끝 무렵이었습니다. 민재 오빠가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유나는 이미 짐을 다 챙겨놓고 있었어요. 가방 하나였습니다. 입원할 때 오빠들이 급히 챙겨다 준 옷가지 몇 벌과 박지현이 두고 간 책 한 권. 그게 전부였어요. 유나는 창가에 서서 병원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진 벚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없었던 꽃이었습니다. 유나가 그 꽃을 보면서 잠깐 멈춰 있었어요. 민재 오빠가 그 옆에 섰습니다. 가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하얀 침대, 창가 의자, 밤마다 들어오던 복도 불빛. 21일을 보낸 방이었습니다. 무서운 곳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던 곳이었습니다. 유나가 문을 닫았어요. 민준 오빠와 민혁 오빠는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커피 4잔을 들고 있었어요. 민혁 오빠는 뭔가를 읽다가 유나를 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유나가 오빠들을 보고 웃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걷는 유나의 걸음이 21일 전보다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게가 다른 걸음이었어요. 양평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혁 오빠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유나가 열었어요.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 후 한 달이 지나 나온 것이었어요. 유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을 벗어나는 풍경이 흘렀어요. 건물이 줄어들고 나무가 늘어났습니다. 판결문을 다 읽고 나서 봉투에 도로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막상 실제로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자 눈물 대신 긴 숨이 나왔어요. 오래 참았다가 내쉬는 숨처럼요. 고마워.
민혁 오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어요. 양평에 도착했을 때 민재 오빠가 차에서 먼저 내려 별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들이 퇴원에 맞춰 미리 마련해둔 곳이었어요. 작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별장 생활이 시작됐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상담사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고 민재 오빠는 주말마다 왔어요. 민준 오빠와 민혁 오빠도 번갈아 들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자고 밥 먹고 가끔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는 것. 그 단순한 것들이 유나에게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재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슬슬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냐고. 유나가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나온 다음 날 민준 오빠가 별장 근처 작은 건물을 보여줬습니다. 1층이었고 앞에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유나가 차에서 내려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 오빠가 열쇠를 꺼내 유나에게 건넸어요. 내 거야. 유나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봤어요. 꽃집 할 수 있잖아. 원하면. 유나가 민준 오빠를, 민혁 오빠를, 민재 오빠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이거 언제 준비한 거야? 민재 오빠가 대답했어요. 형들이 받았어. 퇴원하면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유나는 한동안 열쇠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은 비어 있었지만 창이 넓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 마당이 내다 보였어요. 오른쪽 벽을 따라 선반을 놓으면 좋겠다는 것, 입구 쪽에 작은 버킷을 두면 좋겠다는 것. 결혼 전 꽃집에서 일하던 시절이 손가락 끝에서 살아났어요. 이름 뭐로 하지? 민준 오빠가 물었습니다. 내가 정해. 유나가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유나의 봄. 셋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다른 이름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그냥 맞았어요. 개업날은 한 달 뒤였습니다. 아침 일찍 납품받은 꽃들을 정리하다 보니 손등에 꽃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오빠들이 화환을 들고 왔습니다. 민준 오빠 화환이 제일 컸어요. 민혁 오빠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왔고 민재 오빠는 완치 소견서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왔습니다. 유나에게 건네면서 기념으로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날 오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할머니였어요. 천천히 걸어 들어와 꽃들을 둘러봤습니다. 유나가 다가가 뭘 찾으시냐고 물었어요. 손녀 결혼식 꽃 부탁해도 될까요? 유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결혼식?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스쳤어요. 26개월 전 자신의 결혼식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것들이. 하지만 그 기억이 예전처럼 몸을 굳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요. 유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꽃이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떤 꽃을 원하시냐고. 두 사람이 나란히 꽃 앞에 섰어요. 햇살이 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박지연이 왔어요. 공방 SNS 계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예약이 벌써 들어왔다고, 꽃꽂이 수업하면 사람들 올 것 같다고. 유나가 웃으며 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였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오빠들이 돌아갔습니다. 민준 오빠는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했어요. 민혁 오빠는 주차비 얼마냐고 농담을 했습니다.
민재 오빠는 밥 잘 먹으라고 했어요. 세 사람이 차에 올라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나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자 유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혼자였어요. 그런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26개월 동안 혼자라는 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혼자라는 건 달랐습니다. 언제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혼자인 것이었어요. 그 차이가 컸습니다. 유나는 오늘 남은 꽃들을 정리했어요. 시든 것은 골라냈고 싱싱한 것은 물꽂이를 새로 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꽃다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흰 꽃과 연분홍 꽃을 골라 묶었어요. 예뻤습니다. 그날 밤 오빠들은 각자 집에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준 오빠는 오늘 잘 마쳤다고 했고, 민혁 오빠는 법원 서류 정리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했고, 민재 오빠는 밥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세 개의 메시지가 차례로 왔어요. 유나는 그것들을 읽고 웃었습니다. 셋 다 말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하지만 뜻은 같았습니다. 유나가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잘 있어. 불을 끄기 전에 카운터 위에 올려둔 꽃다발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어두운 방에서도 흰 꽃이 조금 보였어요. 유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꿈을 꿀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꿈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혼자 26개월을 버텨낸 유나의 이야기, 가슴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그 옆에 있는 하이프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이프 한 번이 이 영상을 실시간 랭킹으로 보냅니다. 사연밤은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 오래 기억될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